자, 94페이지 봅시다. 자,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타 왕조가 망한 이후에는 이 인도가 뚜렷한 강력한 통일 제국이 나타나지 못하고 약한 상태였는데, 이슬람 세력이 8세기 때부터 이 인도 근처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분열되어 있었고 이슬람 세력은 점점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인도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10세기 때 아프가니스탄에 가즈니 왕조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고르 왕조가 세워져. 그리고 급기야 13세기 초에 들어가면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들은 북인도 지역을 지배하게 된다. 북인도 지역을 지배했다는 얘기는 당시 인도에서 강력한 왕조들은 뭐 마우리아 왕조부터 시작해서 구타 왕조까지 대부분 북인도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지역을 통일하게 된 왕조가 이슬람 왕조인 델리 술탄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도인데, 처음에 뭐 가즈니, 고르 왕조 이런 세력들은 인도 근처 아프가니스탄에서 점점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북인도 지역을 통째로 차지하는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들을 델리 술탄 시대, 델리 술탄 왕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지배를 하게 되냐면 1206년부터 1526년까지 델리에 수도를 둔 이슬람 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5개의 왕조가 나타난다고 해. 그렇죠? 뭐 노예 왕조, 할지 왕조, 투글라크 왕조, 사이드 왕조, 로디 왕조. 그치? 자, 중요한 것은 원래 인도인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었지. 근데 힌두교를 믿고 있던 이 인도 지역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자, 인도 북부 지역을 장악을 한 델리 술탄 왕조는 그러면 인도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힌두교도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 당연히 무시할 수 없어. 숫자 너무 많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고, 너그러운 정책을 펼쳐서 힌두교도들은 지즈야라는 세금만 납부하면 자신의 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즈야라는 이 세금을 잘 기억을 해. 자, 그러면 이 지즈야는 이슬람교도는 납부를 할까, 납부를 하지 않을까? 이슬람교도는 내지 않아. 다른 종교를 믿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야. 자, 그래서 인도인 중에는 당연히 카스트 제도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신분 평등을 주장하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숫자는 10%에 불과해. 그럼 나머지 90%는 여전히 힌두교를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슬람 왕조가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인도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슬람 왕조들은 이 델리스탄 같은 왕조, 그 전에 뭐 가즈니 왕조, 고르 왕조, 뭐 이런 왕조들은 당연히 가장 큰 과제는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인도 지역이 자기는 이슬람교도인데 대부분은 이슬람교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남인도에서는 9세기경부터 13세기까지 촐라 왕조가 번영했는데, 촐라 왕조는 이슬람교가 아니었어. 여전히 인도 전통의 힌두교를 믿는 왕조였다. 그치? 그래서 자,
8세기 이후부터 16세기까지의 상황이야. 결론은 이슬람 교도의 세력이 인도 쪽으로 진출을 해서 인도 지역을 이슬람 교도가 지배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지. 하지만 여전히 피지배층은 힌두교가 대부분이다. 자, 그런 와중에 나타난 게 무굴 제국입니다. 자, 무굴 제국은 3명의 왕을 알고 있으면 돼. 나라를 세운 바부르, 전성기인 아크바르 대제, 그리고 영토는 가장 넓혔지만 쇠퇴하기 시작한 아우랑제부 황제. 이 3명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먼저 봅시다. 자, 16세기 초 바부르가 아프가니스탄 지방을 점령하고 북인도를 침략하여 델리 수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세웠다. 자, 4번째 이슬람 왕조가 나타나게 된 거지. 자, 바부르는, 자, 무굴 제국이라는 말이, 무굴이 몽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여기 보면은 나와 있어. 아버지 쪽 조상은 티무르고 어머니 쪽 조상은 칭기스칸이래. 근데 티무르도 자기네 쪽은, 엄마 쪽은 또 뭐 징기스칸 혈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하간 티무르도 자기가 징기스칸 후예라고 주장을 했잖아. 근데 자기는 티무르의 후예이자 징기스칸 후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를 몽골의 후예라고 생각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무굴 제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대. 그러니까 몽골 제국 후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전에 있었던 티무르 제국도 그렇고 무굴 제국도 몽골의 후손이다, 후예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크바르 황제가 이제 나오네. 자, 바부르의 손자인 아크바르 황제는 남부 지역을 일부를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하고, 그러니까 인도를 통일하는데 인도는 워낙 기후가 달라서 남부 쪽을 살짝 지배 안 해도 대충 통일했다라고 쳐주기도 하나 봐. 자, 그래서 이 아크바르 황제가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열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여전히 관대한 통치를 벌인다. 누구에게? 힌두교도 입장에서 관대한 통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모두 중용을 하고 지지야를 폐지했다. 지지야가 뭔지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이 델리 술탄 시대에는 야, 세금만 내면 니네가 힌두교 믿어도 안 건드릴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아크바르 대제 때가 되니까 야, 이제는 종교가 달라도 니네 쓸데없이 지지야라는 세금은 안 내도 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힌두교도들의 환영을 받게 되지. 근데 이 지지야 폐지는 당연히 언젠가 취소가 되겠지. 다음 쪽에 바로 나올 텐데, 아우랑제부 시대에 폐지가 취소가 된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대충 판단을 하면, 자, 이 인도 근처에 이슬람 제국이,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기 시작해서 가즈니 왕조, 고루 왕조 이렇게 들어서다가 인도의 한복판인 델리까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세력이 인도 변방에서 세력을 키우다가 인도 안쪽까지 들어오게 된 거야. 근데 이 델리스탄 왕조를 바부르가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크바르 대제가 영토를 많이 넓히게 되는 거지.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요 유물은 시험 문제 의외로 잘 나오는데, 델리스탄 왕조의 유물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나오는 황제가 아우랑제부 황제네. 자, 17세기 말 아우랑제부 황제는, 그래서 대략 재위 기간이, 아우랑제부 황제 같은 경우에는 1659년부터 1707년까지 재위를 했어.
자, 악바르 때 정복하지 못한 남인도 대부분을 정복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점차 쇠퇴가 시작되는 시기지. 자, 그래서 지나친 정복 활동으로 재정난에 부딪히고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자, 그러면 나라에 돈이 없고 이슬람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지. 그렇지. 지지야가 부활된다. 그러면 당연히 힌두교도들은 줬다 뺏으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델리 술탄 왕조 때 지지야만 내면 신앙을 할 수 있어. 이건 관대한 정책인데 아크바르 때 폐지한 지지야를 부활시키는 거는 억압 정책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지. 자, 돈이 없고 이슬람 제일주의 때문에 지지야를 부활시키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이 펀잡 지역의 시크교도. 자, 이들은 힌두교가 아니야.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합친 종교래. 그치? 그리고 걔네랑도 헷갈리면 안 돼. 자이나교도 아니야. 전혀 다른 종교이다. 그치? 그래서 시크교도는 우상 숭배와 카스트제를 반대했고 유일신을 숭배했다. 시크교의 교리를 보면 온갖 종교의 좋은 점만 모아서 만든 종교라는 느낌이 있어. 자, 그런데 이들은 군사 방면 등에서 활약하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인도 중부의 마라타 왕국의 반란이 일어난다. 이거는 힌두교도들이야. 그러니까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우니까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탄압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라타 왕국은 마라타 동맹으로 이어져 무굴 제국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무굴 제국은 점차 쇠퇴했다. 그러니까 아우랑제부 때는 쇠퇴가 시작한 이유를 잘 알 수 있겠지. 영토를 최대 영토를 확보했지만 재정난에 부딪혀서, 그치? 성급하게 할아버지가 없앴던 지지야를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종교의 반란이 일어나서 아마도 여기에 반란에 진압하는데 들어간 돈이 지지야로 거둔 돈보다 훨씬 더 많겠지. 그치? 그래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야. 그래서 무굴 제국은 점차 쇠퇴한다.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영국의 식민지화가 진행이 된다. 19세기쯤 되면. 자, 그러면 무굴 제국의 문화를 봅시다. 자, 무굴 제국의 문화는 한마디로 기존의 이슬람 문화에 기존에 있었던 이걸 힌두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무굴 제국의 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융합된 힌두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다. 언제? 당연히 인도의 이슬람 세력이 진출한 이후에 이런 경향이 만들어졌겠지. 결국 무굴 제국 시대에도 이런 경향이 계속이 되는 건데, 자, 공식 문서나 외교에는 페르시아어가 사용되었지만 일상에서는 우르두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근데 우르두어가 어떤 언어인가 봤더니 인도 전통 용어인 힌두어에 이슬람교도가 들여온 페르시아와 아랍어가 합쳐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이 된 거지. 그래서 우르두어가 현재 인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종교에서도 합쳐져. 시크교라는 게 이 시대에 처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했대잖아. 그치? 그리고 무굴 회화가 발전됐는데 무굴 회화는 페르시아의 세밀하의 인도 양식을 받아들였대. 또 융합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타지마할도. 우리가 유명한 타지마할이 무굴 제국 시대의 이 건축물인데 이건 역시 이슬람 건축 양식의 인도의 문양을 잘 조합한 걸작이다. 그러니까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섞이게 되는 거지. 근데 너무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지. 인도 사람들의 힌두 문화가 여전히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한편 지배층은 이슬람교니까 당연히 그 두 개의 문화는 융합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지. 자, 여기 보면 타지마할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여기 보면 이슬람 건축 양식이지만 꽃무늬 장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인도 플러스 이슬람이다. 작은 탑은 힌두 양식의 특징이다. 근데 여기에 꾸란의 구절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이슬람교와 인도 양식이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인도의 다양한 종교와 갈등이다. 인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지. 이 교과서에서 배운 종교만 해도 먼저 나온 게 브라만교가 나왔고 이게 변형해서 힌두교가 나왔지. 그리고 자이나교, 불교. 여기에 새롭게 나타나서 인도를 지배한 이슬람교. 여기에 또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합쳐서 만든 짬뽕시켜서 만든 시크교. 근데 얘네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 여기에 나중에 영국이 지배하게 되면 크리스트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종교가 몇 가지냔 말이야. 이거 말고도 잡다한 종교는 훨씬 더 많겠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 남아 있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인도에는 종교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데 특히 힌두교와 이슬람교도의 갈등은 역사적 뿌리가 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무래도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종교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라고 신분 차별을 당연히 여기는 교리상 당연한 종교인데 이슬람교는 만민평등 이렇게 가는 거잖아. 물론 거기도 지배층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지배당하는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의 종교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인도의 특징들을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그지? 왜 이슬람교가 힌두교를 우호적으로 처음에는 관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슬람교가 조금만 이슬람교 쪽에서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면 왜 힌두교 쪽에서 난리가 나는지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